마지막으로 영문으로 번역해 보기인데, 제가 요게 지금 인트로덕션에서 제가 우리말로 써봤던 예시를 그냥 줄줄 나열을 한 건데, 요거를 그대로 구글 번역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이건데 영어로 보시면은 심심한 분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번역을 잘해요. 옛날과 달리 논문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게 쓰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글 번역 정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문장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번역을 얻으려면은 제가 앞에서 우리말을 그렇게 썼듯이 우리말을 논문 쓰는 어투로만 잘 써줄 수 있으면 구글이 상당히 잘 번역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구글 번역을 돌려봤을 때 제가 손을 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쳐봤는데 밑줄도 몇 개 없죠. 그 정도로 상당히 훌륭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영어를 번역하다 보면 좀 콩글리시, 우리가 자주 배우는 어구를 자꾸 쓰게 돼요. 예를 들어 if저를 자꾸 쓴다든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문장 구조들이 있어요. 정해진 것들.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막 사물을 주어로 주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 있죠. 여기 보세요. Depression is a disease that suffers more than 1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질환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고통을 준다. suffers. 마치 우울증이 무언가를 하는 듯이 쓰잖아요. 우울증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썼는데,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은 한국 네이티브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구사하기 쉽지 않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반면 구글 번역을 돌려주면은 이렇게 좀 미국 애들이 쓴 것 같은 표현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글 번역의 장점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어색한 부분, 더 넘버원 디지즈. 이거 그냥 글에 쓸 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논문에 쓸 거기 때문에 가장 부담이 크다라는 거를 넘버원 디지즈라고 해놨어요. 이런 내용은 좀 아카데믹한 문어체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용어가 제가 우리말을 엄밀하지 않게 써서 썼는데, 치료에 불응하는 환자, 치료에 듣지 않는 환자를 리프렉토리 페이션트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단어에 대한 학술 용어로 트리트먼트 리프렉토리 페이션트라는 단어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라면 이 단어를 바꿔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가 원문을 쓸 때 풀네임을 안 쓰고 약자만 써놨기 때문에 바로 SSRI라는 약자가 나오는데, 논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풀네임으로 쓰고 가로치고 SSRI라고 처음으로 나오는 약자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루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게 제가 모호하게 쓴 거예요. 왜냐면은 투여 경로인데 그걸 번역을 한 건데, 제가 투여 경로라고 안 쓰고 그냥 경로라고만 쓰다 보니까 루트가 된 건데, 엄밀한 용어는 투여 경로이기 때문에 제가 한글을 맞게 썼다면 적절한 영어 단어인 administration route 혹은 injection route 정도로 투여 경로라는 영어 단어로 바뀌어서 나왔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한글을 정갈하게 논문을 쓸 수만 있으면은 요즘 시대에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영어스러운 표현으로 번역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영작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글 번역으로 돌리다 보면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장들이 자꾸 튀어나오기 때문에 표절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 비슷한 한글을 주고 한국 사람 몇 명을 놓고서는 번역을 해보라 그러면은 비슷비슷한 딱딱한 문장이 나오는데, 구글 번역을 돌려버리면은 이 사람들이랑 완전 다른 문장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표절이 걸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또 다른 요령인데, 영어 문장을 내가 파라프레이즈, 내가 예를 들어 영어에 있는 요 문장을 퍼와서 내 논문에 쓰고 싶은데 똑같이 쓰면 표절이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요령으로 요걸 한글 번역을 한 다음에 요걸 내가 한글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 다음에 그걸 영작을 하면은 보통 이 문장이 안 나와요. 다른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있는 논문을 좀 있어 보이게 파라프레이즈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도 즐겨 쓸 수 있는 게 구글 번역입니다. 우리말 파파고를 써도 되는데 저는 파파고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서 요새는 파파고도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서부터 구글 번역을 썼었어서 지금도 구글 번역을 선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작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구글 번역에 의존해서 쓰시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차피 마지막 단계에 동료들과 돌려본 다음에 마지막에 영문 교정을 보통 맡기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팍팍 써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사고가 안 되는 한국 네이티브들 같은 경우는 논문을 처음부터 영어로 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글로 편하게 쓰고 나중에 영작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기나긴 연구 방법론에 대한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연구 주제를 잡고 설계를 하고 논문을 쓰는 과정까지, 이 기나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론 설명과 여러분들이 좀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완전한 가상의 예시를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 설명드린 예시는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고 인용하고 있는 내용도 제가 그냥 뇌피셜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완전한 가공의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관계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요런 식의 사고방식과 요런 식의 업무 처리를 통해서 논문을 만들어 나가는구나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한 명언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멀리 볼 수 있었던 거는 거인의 어깨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멋있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이는 비슷한 말로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거를 모방을 하라는 게 베끼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창조적이다,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러면은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완전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면은 이 유가 굉장히 엉성하거나 허점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어떻게들 논문을 써왔는지를 공부를 해서 제가 그걸 모방을 하고 그 와중에서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지를 창조를 해내서 그렇게 창의력을 만들어내야 과학계에서 남들이 봤을 때도 객관적이고 인정할 수 있는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해온 연구를 공부하는 것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이 높은 곳에서 세상을 조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앞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까지 헤쳐나가려고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과학자들, 영구석학 거인들이 해놓은 결과를 우리는 열심히 논문을 공부를 해서 그 어깨 위에 서서 그 사람들이 해왔던 실수와 그 사람들이 이루었던 업적을 보고 처음부터 멀리 보고서는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라는 과정이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해서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사색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창조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연구 방법론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이에요. 연구라고 하는 거가 무언가 인류가 모르는 새로운 걸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창조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맨날 머리를 쥐어잡고 나는 왜 이렇게 창의적이지 못할까, 창조적이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수과학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들 종사하시게 되는 응용과학, 저 같은 경우는 의학, 생물학 쪽을 한 거고 그 밖에도 응용과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시게 될 때에는 번뜩이는 창의력보다는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완벽히 공부해서 기존에 있는 내용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찝어내서 그 부분을 파고드는 능력. 어찌 보자면은 가장 기존의 내용들에 충실한 것이 가장 창의력이고 창조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더더욱 공부를 하면서 남들은 무엇을 했고 그것들을 보면서 드는 자연스러운 궁금증들, 왜 이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혹은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작동을 할까 하는 의문을 갖다 보면은 대단히 창조적인 질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대단히 어려운 생각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훌륭한 연구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따라해보는 연구 방법론 설명을 드렸고 제가 기계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나 예시가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있거나 본인의 경험치가 쌓이고 보면은 틀렸거나 좀 엉성한 내용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여가면서 수정해나고 정정해나가시길 바라고요. 이 강의가 연구 과정에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